개념 체크 체크. 안녕 동생들, 여러분의 생생지락 최경일입니다. 아하. 자, 중학교 1학년 1학기 전자교육에서 만든 체크 체크 공통편. 자, 우리 친구들과 함께 2022 개정교육과정 대비를 위한 그 첫 번째 강의 함께 위대하게 도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하. 자, 우리 친구들 OT에서 그치지 않고 마침내 본강의 문을 두드리신 거잖아요. 그죠? 그 용기 일단 칭찬해. 잘했고. 그죠? 욕심을 현실로, 그죠? 욕심을 결실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항해를 떠나기로 우리 약속했잖아. 그죠? 그냥 거저 막 이루어지는 건 없어. 중학교 1학년이 진짜 되고 싶은 거잖아요. 초등학교 7학년이 아니라. 그렇다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씨앗을 뿌려야 결실을 거두지. 그래서 오늘 지금 여기 우리 이런 노력들이 앞으로 계속 꾸준히 완강까지 지속된다면 마침내 그대들은 국어 욕심쟁이 우후훗 될 거고 나아가 국어 마스터의 경제 이럴 수 있지 않을까. 선생님 감히 한번 예상해 봅니다. 자, 강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OT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강의는요 교환으로 진행되는 강의입니다. 2022 개정교육과정이 반영된 선생님 OT에서 표지 보여드렸죠. 그 교재, 그죠? 체크 1학년 1학기 공통편 교재가 있어야 이 강의를 듣기가 수월할 거다라는 점 미리 밝혀드리고 자,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교재 8쪽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일단 8쪽을 펼치시면 문학과 관련된 내용들이 뚜뚜뚜뚜 제시가 되죠. 그죠? 문학하면 또 떠오르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시 아니면 또 소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8쪽에는 문학, 그 중에서도 시 파트에 일단 포인트 해가지고 제시되어 있다. 중요한 것부터 바로 마주할 수 있는 겁니다. 정신 똑똑히 차리고 제대로 살펴봐야 되겠지. 그지? 시와 관련돼서 바로 작품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교재, 친절하다. 이 교재에서는 일단 시와 관련돼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주요 개념들을 밝혀두고 있습니다. 자, 이 개념들 좀 쏙쏙쏙 잡아가도록 할게. 교재에 제시된 순서대로 차근차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뚜른 시 봅니다. 시. 우리는 시라는 것을 처음 배우는 건 아니에요. 그죠? 우리 초등학교 때도 다 시 공부했었죠? 그쵸? 시 하면 떠오르는 거 뭐 있습니까? 리듬감이 느껴지는 짧은 글, 뭐 이런 거 생각나나요? 잘 기억하고 있는 거야. 그죠? 자, 그런 것이 사실 시입니다. 근데 이제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이게 학교 급이 좀 달라졌잖아? 그러니까 사용하는 어휘에도 약간씩 차이가 발생하죠? 이제는 중학교 어휘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 자, 시와 관련돼서 이제 중학교에서는 어떻게 기술하고 있냐? 이렇게 얘기하죠.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 느낌을 리듬감 있는 언어로 압축하여 감각적으로 표현한 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안에 시와 관련된 주요한 개념들이 쑥쑥쑥 들어가 있거든. 자, 일단 첫 번째,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과 느낌. 기본적으로 시라는 갈래는 문학의 갈래 중에 여기 아직 중학교 1학년 1학기 그 우리 귀염둥이 꼬꼬마 친구들에게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 한번 드러나 봐. 자, 문학을 우리가 시, 소설, 수필, 희곡이라고 나누는데 사실은 말이에요. 그 연구하시는 분들은 말이야. 어떻게 분류하냐면 문학은 서정, 서사, 극, 교술 이라는 말로 구분을 합니다. 여기 이것만 듣고 로그아웃 하지 마. 아직 안 썼잖아. 그래서 끝까지 들으죠.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과 느낌, 이거를 좀 어려운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서정이라고 합니다. 서정. 한자를 풀어내면 감정을 풀어내다. 이 풀서자예요. 감정을 풀어낸다는 뜻. 그러니까 문학의 서정, 서사, 극, 교술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서정이라는 갈래가 대표적인 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시인 거지. 그렇죠? 그래서 시를 이제 서정 갈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서정이라는 게 감정을 풀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작가가 시적 화자를 내세워 갖고 자기가 느낀 생각과 느낌, 감정을 풀어낸다는 거죠.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리듬감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자, 조금 어려운 말로 바꿉니다. 리듬감이라는 말은 운율 이라는 표현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운율을 이미 알고 있는 우리 또 아주 똑순이들, 똑돌이들 있을 텐데 운율이라는 말 말고 또 하나 더 가르쳐 줄게. 선생님 친절하니까. 자, 요런 말도 써요.
율문성이 있다. 율문성을 갖추고 있다. 뭐 이런 식의 표현도 쓰기도 합니다. 그치? 요 말도 알고 있어야 돼요. 요 운율이라는 것만 알고 또 딱 거기서 그만두면 여기까지 나아가지 못하죠. 율문성. 운율이 있는 문장의 성질. 그렇죠? 그러니까 운율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걸 이렇게 또 어렵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런 어휘들에 좀 친숙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압축이라는 말 나옵니다. 우리 친구들도 생각하다시피 시 하면 기본적으로 길어요, 짧아요? 짧잖아요. 그치? 압축되어 있다는 거. 하고자 하는 말을 줄줄이 막 길게 풀지 않고 짧게, 간결하게. 난 정말 막 네가 보고 싶고 막 하루라도 널 안 보면 정말 막 이렇게 구절절하게 쓰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은 호수, 그대 노조 이런 식으로. 그죠? 쓴다는 거 짧게. 그죠? 그래서 압축적으로 쓴다. 좀 다른 말로는 함축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익숙해질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또 감각적으로 표현해줘. 요게 이제 나중에 배울 건데 심상이라는 거예요. 그죠? 시에서 시각적 심상, 심의, 촉구, 청, 공감각적 심상까지. 그죠? 좀 이따 나옵니다. 알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시를 대표하는 주요 개념들이죠. 시의 정의 안에서는 이런 것들을 다 끄집어낼 수 있는 겁니다. 자, 시의 3요소 가도록 할게요. 시의 3요소는 뭐 이거 외울 건 아닙니다. 사실 요새 많은 시험들이 암기력 테스트 같은 시험은 좀 벗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막 시의 3요소를 쓰세요. 그래갖고 뭐 못 쓰면 틀리고 막 그런 식의 문제는 좀 많이 안 나옵니다. 최근 경향은. 그치? 근데 한번 드러나 봐. 시의 3요소는 뭐가 있다? 운율, 심상, 주제. 요소라는 게 뭐냐면 별다줄처럼 생각하면 돼요. 중요한 거 정도로. 그죠? 중요한 성분 이런 것들 요소. 그러니까 시 하면은 세 가지 중요한 성분이 있다는 거예요. 뭐요? 운율, 심상, 주제. 주제, 심상, 운율. 그죠? 이 세 가지가 중요하다. 근데 요 말은 사실 앞에서 다 했죠. 그죠? 요것이 이제 주제와 관련된 내용이겠죠. 그죠? 생각과 느낌. 이게 주제죠. 그다음에 요게 운율이고요. 그다음에 심상. 그래서 시의 정의 안에 이미 다 들어가 있었다. 자, 계속 갑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시에서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고 우리가 시의 일반적인 특징들을 잡았잖아요. 그죠? 시인은 또 이제 요것을 또 빼놓을 수 없지. 그죠? 시적 화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별표 칩니다. 자, 선생님 별표 처음 쳤다, 지금. 강의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사실 처음 쳤다고 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처음 쳤다, 어쨌든. 자, 별표 치시고요. 시적 화자는 시에서 말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말하는 사람인데 시적 화자를 시인이 만들어내요. 시 속에서 시인을 대신해 말하는 그죠? 시인이 뚜뚜뚜뚜뚜 자기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만드는 허구적인 인물이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나오는데 김소월 작가의 엄마야 누나라는 작품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시적화자 누군지 캐치 해봐요. 엄마야 누나 강변 살자 뜨레는 반짝이는 금모래빛 뒷문 밖에는 갈리페 노래 엄마야 누나 강변 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의 시적화자 누구죠? 일단 남자라는 건 느낄 수 있죠. 왜요? 누나야 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호칭어로 봤을 때 여자 그 손위 형제를 가리킬 때 남자 입장에서 누나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런 걸 맥락을 봤을 때 일단 남성이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어른이에요 아이예요 라고 얘기하면 어린 남자일 거다라고 여러분들도 생각할 겁니다. 그죠? 어린 남자아이예요. 왜냐면 선생님 같이 나이가 먹은 사람이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이러면 좀 뭔가 안 어울리잖아. 그치? 뭔가 이렇게 초등학교 한 2, 3학년 어린애 귀염 뽀짝하게 그치?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뭐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이 그치? 그런 시적 화자를 만들어낸 거야. 김소월 작가가. 김소월 작가는 이 시를 언제 썼어요? 아기 때 썼어요. 이거 초등학교 때 쓴 시, 100일장 나와 쓴 시 아니고요. 김소월 작가는 어른이 돼서 이 시를 지었어요. 그런데 어른인데 왜 어린아이인 척하면서 썼을까? 그런 남모른 취미 생활을 했던 걸까? 그건 아니고, 이 순수함을 드러내기 위해 어린 소년이 적합하다라고 판단했던 거지. 그죠? 그래서 시인이 허구적으로 만들어낸 캐릭터예요. 그죠? 시적 화자. 그죠?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시적 화자는 작가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근데 가끔 시들 보면 윤동주 시인의 시도 그렇고 자기 얘기하는 것 같은 시도 있거든요. 그죠? 그런 것들 보면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국문학에서는 시인이 자기하고 똑같은 캐릭터를 하나 만들어냈다라고 봅니다. 그죠? 그래서 작가는 시적 화자를 창조해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주제를 잘 드러내기 위해서 시적 화자를 만들어냅니다. 이 시적 화자에서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뭘 주목해야 되냐면 시적 화자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그리고 이 시적 화자가 어떤 정서와 태도를 느끼는지, 그죠? 이런 부분들을 캐치해야 됩니다. 시적 화자와 관련된 정보들은 다 쏘쏘쏘 가져갈 필요가 있다. 시적 화자는 작가가 자기의 생각과 느낌을 전달하기 위해서 일부러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죠? 전달하기 위한 매개, 도구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시적 화자를 잘 분석하면 작가의 생각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풀기 위해서도 시적 화자를 잘 분석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자, 시적 상황, 시적 화자가 처한 상황이죠. 그다음에 대상에 대해서 어떤 정서와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거예요. 선생님도 이거를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어느덧 별표 2번이나 쳤네. 자, 이걸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항상 얘기합니다. 시 기본 감상법이라고 해가지고 시적 화자의 상황, 정서, 태도를 찾아라. 줄여서 상정태라고 별다줄 붙였습니다. 선생님 마음대로. 그래서 상정태를 찾아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정말 그만큼 자주 빈번하게 쓸 겁니다. 기억해 두세요. 상황, 정서, 태도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시적 화자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데 뭐 시에서 여기 이제 박두진 작가의 해가 인용이 되어 있는데 해야 솟아라 애떼고 고운 날을 누려보리라 뭐 이런 식의 일부분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잘 봐봐. 이것도 자주 보다 보면 보여. 해야 솟아라. 그러면 지금 솟았다는 거 안 솟았다는 거야. 솟았는데 솟아라라고 하겠습니까? 솟지 않았지. 그렇죠? 그런 맥락에서 뭔가를 소망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 소망적인 태도는 말이에요. 생각해봐 우리 친구들. 이루어졌으니까 소망하는 거야?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소망하는 거야?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소망하는 거지. 로또 1등 당첨되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소망하는 겁니다. 이루어지면 소망하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해야 솟아라라고 얘기를 했을 때 뭔가 상황이 좋지 않은 거다라고 느껴지는 거. 보통 해라고 한다면 뭔가 빛, 따스함, 그죠? 어떤 희망, 그죠? 뭐 이런 것들을 상징하잖아요, 그죠? 그런 맥락으로 봤을 때 시적 화자는 뭔가 이것만 가지고 판단하기 어렵지만 이 안에 있는 내용은 선생님이 알고 있어서 좀 말씀드리는 건데 시적 화자의 상황이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죠. 그때 이런 것들을 소망하는, 희망하는 의지적인 태도. 그죠?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시가 느껴지는 거죠. 이 시의 시적 화자 뭔가 상황이 좋지 않구나. 그런 상황에서 뭔가 희망이나 소망 이런 것들을 내세우면서 뭔가 간절히 바라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죠? 여기에 이제 역사적인 배경 같은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면 이 작품이 이제 정확하게 폭넓게 느껴지는 거지. 그지? 자, 그래서 우리는 정서 태도를 발견해야 돼요. 정서는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정서는 감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쁨, 즐거움, 슬픔, 뭐 신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허무함, 뭐 이런 거. 이런 게 이제 감정이고. 태도는 어떤 행동 같은 것들이죠. 근데 정서 태도를 뭐 엄밀하게 나누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한 번에 두루뭉실하게 찾으셔도 상관없습니다. 화자가 시 속에서 얻은 감정과 생각인데요. 긍정적인 정서에는 기쁨, 소망, 동경, 희망. 부정 정서에서는 애상, 슬픔이죠. 비액, 외로움, 체념, 포기죠. 한은 감정이 응어리진 거예요. 해소되지 못하고. 그죠? 그게 한이 되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정서고요. 시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다음에 태도는 화자가 상황에 대해 취하는 대응이나 방식인데 긍정적인 태도가 있을 수 있고 또 부정적 태도가 있을 수 있고 저항적, 체념적, 비판적, 반성적 태도 뭐 여러 가지 태도들이 있을 수 있죠.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세세하게 나누기 전에 일단 뭐부터 생각하냐면 이거부터 생각하면 돼요. 상황이 좋으냐 안 좋으냐, 정서 태도가 좋으냐 안 좋으냐, 그 정도부터 먼저 파악하고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거죠. 정서가 안 좋네, 상황이 안 좋네, 정서 태도도 안 좋네. 구체적으로 왜 안 좋은지. 누군가가 있지 않아서 그리워하고 있구나. 그치? 한이 되었구나.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시를 우리가 마주하면 감상하게 될 겁니다. 좋아요. 자, 넘어가서, 자, 운율 갑니다. 운율. 자, 운율이라는 게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운율은 시의 3요소 중에 하나였죠. 그렇죠? 리듬감, 초등학교 때까지. 시를 읽을 때 느껴지는 말의 가락을 가리키는 표현이죠. 그렇죠? 시에서 운율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외형률과 내재율. 그렇죠?
중학교에는 서술식 표현, 주관식 문제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맞춤법 틀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외형 률, 내재 율, 그죠? 그래서 끝에 있는 률, 율, 요건 둘 다 한자 표현이 동일하죠? 운율이란 뜻입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박외자를 쓰고 있는데 박외자 이게 겉에, 그죠? 그다음에 요거는 안내자를 쓰고 있죠? 안에, inside, 그죠? 그러니까 이 운율은 밖으로 나와가지고 형식을 갖췄다. 라는 거예요. 운율이 밖으로 겉으로 드러난다. 그때 외형률이라고 합니다. 시의 표면에 뚜렷하게 드러나는 규칙적인 운율. 그래서 시조 같은 게 이제 외형률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몸이 죽고 일백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양한 일편단심 가실줄이 있으랴. 봐봐요. 시가 어때요? 굉장히 아주 짜임새 있죠? 요게 규칙을 갖춘 거예요. 아하. 그 다음에 내재율 같은 경우에 운율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얘하고 상반되죠? 얘하고 상반되죠? 얘는 겉으로 이렇게 드러나는데 얘는 겉으로 드러나겠습니까? 안 드러나겠습니까? 안 드러나죠. 그렇죠? 자유시 같은 거. 그렇죠? 외형률은 지금 여기서도 얘기하잖아. 시조와 같은 고전시가에서 나타난다. 그렇죠? 얘는 어디서 나타나냐면 자유시에서 나타나죠. 자유시. 형식이 자유로운 시. 그렇죠? 내 마음은 호소 그대 노조 막 이런 식으로 짧게 막 쓰기도 하고 막 이렇게 막 지 맘대로 쓰죠. 작가 쓰고 싶은 대로. 그죠? 요런 게 내재율이다. 그죠? 운율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안에 숨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시에서의 리듬감은 외형률, 외형률, 내재율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좋아요. 그리고 이것도 기억해주면 좋겠죠? 정형시는 무조건 외형률입니다. 정형시는 무조건 외형률이에요. 그 다음에 자유시는 무조건 내재율이에요. 그치? 그러니까 어떤 선택지 봤는데 이 시는 자유시면서 외형률이다. 틀렸다. 볼 것도 없다. 이 시는 자유시면서 외형률이다. 틀렸다는 거야. 반대로 뒤집어서 이 시는 정형시면서 내재율이다. 틀렸다. 볼 거 없다. 그치? 공식처럼 그냥 한 번에 세트 메뉴 같이, 그죠? 햄버거엔 감튀지, 그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런 리듬감은 시의 3요소 운율은 어떻게 형성하느냐? 자, 기본적으로 반복을 통해서 형성됩니다. 리듬감은 반복을 통해서 형성되는 거야. 두 번 이상, 반복이라는 게 뭡니까? 두 번 이상 하는 거죠. 두 번 이상 하게 되면 리듬감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옛날에 막 광고에서 막 랩하는 방법, 북치기, 박치기, 북치기, 박치기 막 그랬지, 어쨌지, 저쨌지, 지지지 뭐 리듬감이 생기잖아요. 그죠? 젊은 친구들하고 이렇게 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뭐 어쨌든 그렇죠? 그래서 리듬감을 만드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반복을 통해서 형성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반복되는 애들이 있죠, 그렇죠? 자, 여기 교재에선 친절하게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는데, 자, 봐봐. 소리 비슷한 소리나 단어, 식구는 완결된 문장은 아닌데 두 어절 이상의 짧은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어렵다. 우리 또 귀여운 뽀짝한 꼬꼬마 친구들, 중1 귀여운 친구들이 또 로그아웃 하지 않게 간단하게 얘기해주면 두 단어 이상의 짧은 표현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비슷한 소리나 단어나 식구가 어쨌든 반복되는 거예요. 일정한 글자 수가 반복되는 거예요. 일정한 위치에서 비슷한 소리, 같은 소리가 반복되는 거예요. 의성어, 의태어가 사용된 거. 의성어, 의태어 같은 게 소리를 흉내내는 말, 모양을 흉내내는 말이잖아요. 깡충. 보통 의성어, 의태어들이 이런 식으로 두 번씩 제시하잖아요. 그죠? 깡충, 퐁당. 그래서 리듬감이 생기는 거예요. 비슷한 소리가 나오니까. 그지? 그 다음에 이거 말고도 비슷한 문장 구조가 반복된다거나, 그쵸? 그 다음에 음보가 반복된다거나, 그쵸? 이럴 경우에 이제 리듬감이 생기는 거죠. 구체적으로 시작품을 통해서 다 일일이 살펴보긴 할 건데, 지금 보시면은 일단 소리 단어 식구 보시면 별 하나에, 이런 게 이제 식구죠. 두 단어 이상이잖아요. 그쵸?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반복. 이렇게 이제 리드미컬한 어떤 느낌을 만드는 거예요. 운율을 만드는 거예요. 글자 수만 이거 7글자 5글자 7글자 5글자 작가 노린 거예요. 우리가 알고 보면 이제 이런 것들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7글자 5글자 반복되네.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면 7호조의 운율을 찾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7호조. 무슨 조 숫자 나오고 조 하면은 그 글자 수가 반복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응용력 센스 한번 볼까? 이건 뭐겠습니까? 3, 4조. 그렇지. 아이 잘한다. 세 글자 네 글자 반복된다는 거죠. 4, 4초는 뭐겠습니까? 그렇지. 네 글자 반복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글자 수 반복도 리듬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뭐뭐는 이 같이. 그지? 같은 위치에서 비슷한 소리가 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의성어, 의태어. 이렇게 반복되면 리듬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슷한 문장 구조. 뭐뭐 걸 보니 뭐뭇이 좋아.
뭐뭐다 보니 뭐뭐마저 좋아. 그죠? 보니 좋아, 보니 좋아 해서 비슷한 문장 구조가 반복되죠. 그죠? 표현법으로는 요거 대꾸법이라고 하는데 요런 것들이 활용되면 운율감이 생기는 거죠. 네, 음보도 있어요. 음보는 끊어 있는 말의 마디. 그렇죠? 이제 약간 자연스럽게 끊어 있는 말의 마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산골짜기 오막살이 낮은 굴뚝에 보통 이렇게 끊어 읽게 되겠죠? 산골짜기 오막살이 낮은 굴뚝에 이렇게 하기보단 자연스럽게 끊어 읽으면 산골짜기 오막살이 낮은 굴뚝에 이렇게 이제 한 호흡에 그지? 끊어 읽기 이런 게 이제 음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 행이 지금 몇 번 끊어 읽었어요? 2번 끊어가지고 세 덩어리가 됐죠? 그래서 삼음보라고 하는 거예요. 아하. 시조는 아까 시조는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주고 이거 몇 음보겠습니까? 그렇지. 아유 국어 마스터가 되게 충분하다. 4음보죠. 그죠? 이런 식으로 3음보, 4음보 이런 것들 많이 만나게 될 겁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다음으로 비유 한번 볼까? 자 시에서는 여러 가지 인상적인 걸 감각적으로 잘 표현하기 위해서 비유법도 즐겨 사용하게 되죠. 표현하려는 대상을 그것과 비슷한 다른 대상에 빗대어 표현하는 방법. 비유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빗대어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빗대어 표현. 근데 자 이거 잘 가져가라. 표현하려는 대상을 그것과 비슷한 다른 대상.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비유와 관련된 중요한 개념들이 나옵니다. 표현하려는 대상 뭐예요? 이걸 가리키는 말은 원관념입니다. 원관념. 어려운 말 알아둬야 돼요. 그 다음에 그것과 비슷한 다른 대상 이건 뭐라고 부르냐면 보조관념이라고 부릅니다. 이 용어들을 기억해야 돼요. 비유법에서.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비유 한번 해볼까? 사과 같은 내 얼굴. 비유예요. 그쵸? 받아들이기 힘들어도 어쩔 수 없어. 이 수업은 그런 수업이에요. 선생님이 지금 방금 비유했죠? 뭘 비유했어요? 사과 같은 내 얼굴이라고. 내가 표현하고 싶은 건 뭡니까? 선생님이 표현하고 싶은 건 내 얼굴입니다. 그쵸? 그 얼굴이 원관념이고요. 이 얼굴을 표현하기 위해서 선생님 뭐 갖고 왔죠? 사과 가져왔죠. 사과. 선생님 얼굴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것과 비슷한 대상. 그죠? 그래서 내 얼굴이 예쁘다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 와닿지 않잖아? 사과 같은 내 얼굴 하면 여러분들 뭔가 사과의 그 탐스러운 그 선한 어떤 붉은 빛도 생각나고 그쵸? 반짝이는 모양새도 생각나고 하면서 선생님 얼굴하고 좀 겹쳐가지고 인상 깊게 기억하겠죠. 그죠? 감각적으로 기억하겠죠. 그게 비유의 효과고 그쵸? 비유를 이렇게 분석할 때 원관념과 보조관념의 개념을 사용한다. 좋아. 자, 이 비유법에는 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비유의 종류에서 초등학교 때도 이거 다 배우지 않습니까? 직유, 은유, 의인. 근데 사실 얘네 말고 더 있죠. 비유법은 모든 표현법 중에서 가장 덩치가 커요. 비유법 안에 하위 법들이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직유, 은유, 의인 이거 말고도 나중에 공부하게 될 거예요. 대유, 화류, 풍유, 그 다음에 의성어, 의태어도 모두 비유법입니다. 그렇죠? 고양이가 야옹 야옹 울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고양이가 우는 소리를 음성 상징어인 좀 어려운 말 벌써 썼네. 의성어, 의태어 요거 두 개 합쳐서 뭐라고 부르냐면 기억해 주세요. 음성 상징어라고 하는데 이제 요 말 툭툭 나옵니다. 시험에. 음성 상징어라고 하는데 어떤 세상의 고양이도 야옹 야옹 울지 않아요. 어떤 강아지도 멍멍멍 울지 않아요. 그죠? 강아지 소리 좀 뭐 이러잖아요. 뭐 이러잖아요. 고양이는 그죠? 안녕, 나는 강아지야. 멍멍멍 이러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의성, 의태어 이런 거로 이제 바꿔서 부르는 거죠. 그 소리로 이제 빗대어서 표현한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것도 비유의 한 종류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것도 다 공부하게 될 건데 일단 뭐 비유법의 3대장이라고 한다면 직유, 은유, 의인이죠. 그죠? 초등학교 때도 다 배웠다시피 그죠? 확실하게 점 찍고 갑니다. 자, 직유법부터 보시면은 뭐뭐같이 뭐뭐처럼 뭐뭐듯이 이런 애들이 들어가는 거죠. 하나 더 추가합니다. 뭐뭐인 양. 자, 이런 식의 말들을 활용해 가지고 빗대어 표현하는 게 직유예요. 그죠? 한 대상을 다른 대상에 직접 빗대어 표현하는 겁니다. 이런 애를 뭐라고 하냐면 연결어라는 표현으로 보통 국어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결어를 활용해가지고 직접 빗대어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직유법의 핵심은 이거예요. 딱 보셨을 때 뭐뭐처럼 뭐뭐같이 뭐뭐듯이 뭐뭐 있냐 이 표현이 들어가 있다? 직유다. 아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나는 찬밥처럼 자 이렇게 연결어 보이죠? 이런 거 발견하시면 직유법이네. 바로 캐치 하는 거죠. 나라는 원관념을 찬밥이라는 보조관념에 빗대어 표현한 거죠. 느낌 탁 오죠, 그렇죠? 뭔가 행복해 보여? 찬밥처럼 남겨져 있다. 안 행복하잖아. 그렇죠? 뭔가 쓸쓸하고 고독하고 뭔가 식어버린 듯한 느낌, 버려진 듯한 느낌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지? 그다음에 은유법은요, 뭐뭇은 뭐뭇이다의 형식으로 얘는 연결어 없이 얘는 연결 뭐뭐처럼 뭐뭐같이 뭐뭐듯이 없이 뭐뭇은 뭐뭐이다의 형태로 바로 자연스럽게 빗대어 표현하는 거. 요게 은유예요. 그쵸? 그래서 이게 은자가 숨다 은자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연결어를 숨겨놓고 그냥 빗대어 표현한다 했는데 은근하게 뭐뭇은 뭐뭇이다 뭐 이런 식으로 빗대어 표현했다라고 이제 기억해도 뭐 괜찮죠. 그쵸? 기억만 잘해도 되니까. 그다음에 의인법입니다. 의인법은 사람이 아닌 대상을 마치 사람처럼 표현하는 방법이 의인법입니다. 그렇죠? 나무가 손을 흔들어 내게 은사를 해요. 나무를 사람처럼 표현했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의인이다. 샘물이 웃으며 간대잖아요. 그렇죠? 의인법이죠. 그래서 이렇게 비유 3대장도 만나봅니다. 자, 이런 비유법을 시에서 즐겨 쓰죠. 왜냐면 이제 인상 깊게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비유의 효과라고 해서 뚜뚜뚜뚜 나오는데 여기서 객관식 하나 문제 툭 하고 만들 수 있겠다. 그렇죠? 오지선다. 이렇게 비유의 효과로 적절한 것을 해놓고 요거 하나에 엉뚱한 거 집어넣으면 적절하지 않은 게 되겠죠, 걔가. 자, 장면이나 대상을 생생하게 표현할 수 있다. 재밌고 인상 깊게 참신한 느낌을 줄 수 있고요. 독자의 상상력을 자극해서 흥미를 높여주죠. 그 다음에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생생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감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 뭔가 느껴지는 거죠. 사과 같은 내 얼굴 하면 왠지 사과가 보이는 것 같잖아. 자, 미용실 누나가 은빛 가위로 내 머리카락을 여기저기 가볍게 자른다. 일단 시적화자의 상황이에요. 이게 시 보면 시적화자부터 찾는 거예요. 시적화자 뭐 하고 있어? 미용실에서 어떤 누나가 머리 잘라주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그 상황에서 시적화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비가 날아다니는 것 같다. 뭐뭐 같다. 뭐예요? 직유죠? 머리를 자를 때 이렇게 가위가 이렇게 석석석 하는 게 마치 거울로 보니까 나비가 날아가는 것 같다라고 빗대어 표현한 거예요. 사각사각 미용실 누나 손에 들린 은빛 가위. 그죠? 그래서 이 은빛 가위는 아마 나비겠고요. 그렇게 잘라주는 걸 나비가 날아다니는 것 같다라고 빗대어 표현하고 있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뭔가 상상이 되잖아요. 그죠? 은빛 가위 이렇게 뭔가 은색 반짝이는 듯한 느낌도 심상도 느껴지고 이게 나비 같다라고 얘기하니까 뭔가 하늘 폴폴 날아다니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그런 것들을 느껴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기억에서 나비의 의미와 사용된 표현 방법은 뭐냐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잡은 것처럼 뭐뭐 같다라는 연결어 발견하셨으면 직유법이 사용되었구나 이렇게 바로 캐치 가능하죠. 좋아요. 이어갑니다. 자, 밑에 보시면 핵심 체크가 나와 있는데요. 해결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표현하려는 대상, 뭐죠? 원관념, 그죠? 그래서 선생님 이렇게 많이 이야기해요. 원래 표현하려는 대상이 뭐냐? 사과 같은 내 얼굴에서 원래 표현하려는 대상이 뭡니까? 사과예요, 내 얼굴이요? 내 얼굴이죠. 내 얼굴 표현하려고 사과 가져온 거죠. 그러니까 원래 표현하려는 대상, 그게 원관념이야. 알겠죠? 원관념. 이를 표현하기 위해서 비슷한 대상 가져오죠. 뭘? 보조관념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다음 무슨 법은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 표현한 거 뭐죠? 의인법이죠. 아유 쉽다. 그다음에 3, 4번. 자, 여기 사용된 표현법 찾아보래요. 나비는 울며 돌아섭니다. 나비가 crying 그죠?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거죠. 나비를 마치 사람처럼 표현하고 있다. 의인법이고요. 꽃가루와 같이 자 이제 이런 연결어 보이시나요? 꽃가루와 같이 부드러운 고양이의 털. 원관념은 뭐죠? 고양이의 털이죠. 그걸 가져온 거죠. 꽃가루라는 보조관념으로. 그죠? 직유법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우면 이렇게 쉽게 가져가는 거예요. 자, 이어갑니다. 상징 나옵니다. 자, 비유도 배웠으니까 상징도 배워야지. 그죠? 요거 합쳐서 출판사 이름 되죠? 지금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자, 어쨌든 상징이란 뭐냐? 추상적인 관념을 구체적인 대상으로 나타내는 방법이에요. 이걸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걸 통해서 표현하는 거죠. 그죠? 그게 상징입니다. 비유하고 차이는 조금 이따가 보도록 하고. 대표적인 걸 볼게요. 우리가 보통 평화의 상징 누구라고 하죠?
비둘기라고 하잖아요. 여기 그 얘가 나오잖아. 그죠? 평화의 상징 비둘기. 그러니까 그냥 올림픽 이제 뭐 이런 데서 그냥 하얀 비둘기 날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비둘기 날리면 뭐야? 그게 피스죠. 그죠? 그게 평화가 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비둘기만 보면 그냥 이 꼴을 비둘기다. 야, 얘는 평화야. 라고 바로 생각을 연결하잖아요. 요런 게 이제 상징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상징은 비유하고 다르게 얘는 원관념이 없어요. 원관념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비둘기 보면 평화 생각나는 거야. 그런 게 상징이야. 그냥 보면 생각나는 거야. 보면 알게 되는 거. 그게 상징입니다. 원관념 없이 보조관념만으로 그 대상을 표현합니다. 근데 구체적인 대상 지금 보면 뭐였어요? 비둘기였죠? 이 비둘기를 통해서 추상적인 관념 뭐였어요? 평화. 예를 들자면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죠. 이런 게 상징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상징의 종류가 관습적 상징, 그 다음에 개인적 상징. 책에는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하나 더 있죠. 원형적 상징이라는 게 있는데 안 나왔으니까 일단 나중에 하고. 관습적 상징은 뭐냐면 관습을 거꾸로 하면 좀 느낌이 옵니다. 관습을 거꾸로 하면 뭐죠? 습관이죠. 그렇죠? 물론 동일한 의미는 아니지만 좀 쉽게 기억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습관이 뭡니까? 오랫동안 그렇게 해온 거 아닙니까? 버릇 같은 거 아닙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관습적 상징도 어떤 문화권에서 오랫동안 뭔가를 계속 해왔던 거야.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굳어진 거지. 동양에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소나무 같은 경우에는 사시사철 푸르다라고 했고 그 상록수라고 부르기도 하고 지조절개 변하지 않는 어떤 충성심 뭐 이런 것들을 상징하죠. 그렇죠? 비둘기도 뭐예요? 문명권 나라에서는 올림픽 개최하는 나라에서는 비둘기도 평화의 상징이라고 가져가죠. 그렇죠? 오랫동안 그렇게 그 문화에서 굳어진 거예요. 우리는 비둘기가 평화예요. 그죠? 근데 요거를 막 잡아다가 막 저기 막 아마존에 사는 뽀드루족한테 자, 너희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싶어요. 이건 비둘기예요. 우리의 평화를 받아주세요. 하고 줬는데 그 뽀드루족은 뭐예요? 이거 받으면서 걔네도 이걸 피스 뭐 이러면서 받아가겠습니까? 아니죠. 훅 해갖고 막 털 뽑아갖고 그죠? 비둘기 튀김으로 만들지 않을까, 그죠? 자, 뭐 어쨌든 그러니까 그 어떤 특정 문화권에서 오랫동안 그렇게 만들어진 상징이 관습적 상징입니다, 그죠? 아마존 뽀드루족에게는 비둘기가 평화인지 아닌지 저희가 확인한 적은 없지만 아닐 가능성이 있겠죠, 그죠? 자, 그다음에 개인적 상징가입니다. 개인적 상징은 작가 개인이 만들어 놓은 상징입니다. 이건 시마다 다르겠죠. 시인이 시어에 자신만의 개성적이고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 상징이에요. 그래서 김수영 작가의 눈이라는 시를 보면 눈은 살아있다,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마당에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해서 눈이 나오는데 스노우죠. 근데 우린 보통 이런 생각 안 하잖아요. 그렇죠? 눈이 살아있다는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근데 작가는 눈에다가 생명을 불어넣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눈은 생명력, 절대 죽지 않는 어떤, 그죠? 그런 존재, 강인한 존재, 그죠? 이런 의미를 부여한 거죠. 작가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윤동주 시인의 시도 선생님이 많이 인용하는데 윤동주 시인의 시에서도 별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이렇게 별 나오는 거예요. 시인이 생각하는 어떤 순수한 어떤 이상적 어떤 그런 동경하는 그 대상인 거죠. 그렇죠? 그런 의미, 작가가 막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개인적 상징 되겠습니다. 종류로 얘기하면 얘가 진짜 많겠죠? 작가가 막 만든 것들 다 굉장히 많을 테니까. 그죠? 그래서 시에서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잘 파악을 해야겠죠. 보통 맥락을 통해서 파악하는 거예요.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별이 좋은 거겠어, 안 좋은 거겠어? 여러분들 안 좋은 거 노래합니까? 아니잖아요. 앞뒤 맥락을 통해서 그렇게 파악하는 거예요. 좋아요. 상징이고요. 자, 비유와 상징을 비교해 놨습니다. 표에 아주 잘 돼 있다. 여기가 비유고요. 여기가 상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유는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다 제시가 돼요. 보통. 그렇죠? 원관념이 드러나는데 반면에 상징은 원관념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비유는 원관념과 보조관념 사이에 뭐가 있냐면 유사성이 있습니다. 사과 같은 내 얼굴. 선생님 유사성 어디 있죠? 있어. 유사성을 바탕으로 해서 빗대어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상징은 원관념과 보조관념 사이에 유사성이 분명하지 않아요. 왜 비둘기가 평화인가? 비둘기 털 뽑아보니까 거기 뭐 평화라고 써 있습니까? 그거 아니죠. 그죠? 그냥 지어 넣은 거예요. 그냥 이름, 그냥 넣은 거야. 의미를 집어 넣은 거야. 원관념과 보조관념의 의미 관계가 1대1인 반면에 비유는 의미 관계가 다대일이다. 마늘 다자예요. 다대일이다. 그죠? 그래서 의미가 여러 가지 의미가 나올 수 있다는 거야. 상징 같은 경우에. 그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의미가. 그지? 비둘기 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 되게 많지 않습니까? 평화도 있겠지만
닭둘기, 문화재 파괴. 그죠? 비둘기가 싼 배설물이 이제 그 유럽 같은 데에서는 그 막 오래된 막 르네상스 막 문화재 석상 막 이런 거 코 녹이고 얼굴 녹이고 막 그런 거 있던데. 그죠? 네. 선생님 비둘기랑 횡단보도 같이 건넌 경험이 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녹색불에 선생님하고 같이 건넜어요. 이렇게 건너더라고요. 그죠? 깜짝 놀랐어요. 닭둘기 그런 생각도 들죠. 그러니까 하나 안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끄집어 나오는 거예요. 다대일의 관계다. 좋아요. 자, 비유와 상징이 들어가 있는 표현을 한번 볼까요? 시들을. 자, 이쪽이 이제 비유고요. 예, 이쪽이 이제 상징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뻥이요, 뻥. 봄날 꽃잎이 흩날리는 것처럼 무슨처럼 나오면 뭐야? 직유다. 바로 캐치 가능하죠. 봄날 꽃잎이 근데 뻥이요, 뻥 하는 거 보니까 지적화된 상황은 뭐예요? 뻥튀기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죠? 예, 요거 원관용 뻥튀기예요. 뻥튀기를 봄날 꽃잎이 흩날리는 뻥튀기가 터지는 걸 봄날 꽃잎이 흩날리는 것 같다라고 직유로 빗대어 표현하는 거죠. 아니야 한방눈 내리는 거야 라고 해서 이것도 뻥튀기를 빗대어 표현한 거죠. 이런 것도 이제 비유다라는 거예요. 상징은 개인적 상징이죠. 세상에 바람 붙고 춥고 어둡다 해도 사람이 사는 마을 가장 낮은 곳으로 따뜻한 한방눈이 되어 내리자. 보통 눈이 따뜻합니까? 아니죠. 근데 시인이 여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이 한방눈. 뭔가 이 한방눈 하니까 뭔가 이렇게 막 뭔가 솜 생각나기도 하고 포슬포슬한 느낌 이런 거잖아요. 따뜻한 한방눈이라고 해서 이 한방눈에다가 사람들을 생각하는 어떤 배려, 따스한 마음 뭐 이런 것들을 집어넣은 거죠. 그렇죠? 개인적 상징 되겠습니다. 다양하게 해석이 가능해지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 좋아요. 자, 핵심 체크 잡고 갑니다. 상징은 표현하려는 추상적인 대상을 구체적인 대상으로 나타내는 방법이죠. 상징은 표현에 담긴 의미가 한 가지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의미를 파악하기 쉽다. 한 가지로 고정되어 있는 상징이 아니죠. 상징은 의미가 여러 가지로 나오게 됩니다. 비둘기 하면 이것저것 생각나는 것처럼. 상징은 비유와 달리 원관념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죠. 그죠? 원관념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아요. 비유가 원관념이 보통 잘 드러납니다. 비유와 상징은 대상을 참신하고 생생하게 표현하는데 효과가 있다. 그죠? 그래서 시에서 둘 다 즐겨 씁니다. 인상 깊게 표현하는 거죠. 오래 생각하게 만들고요. 자, 다음으로 심상 갑니다. 그렇죠? 시와 관련된 개념을 같이 공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용이 조금 길다. 그죠? 우리 친구들 인강의 좋은 점이 뭡니까? 중간에 멈췄다가 충분히 쉬고 오실 수 있는 거죠. 지금이 쉴 타임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죠? 선생님은 일단 계속합니다. 그죠? 자, 가면 심상 보겠습니다. 자, 심상 시의 3요소 주제운율 심상, 그 심상입니다. 심상은 시를 읽을 때 독자의 마음속이나 머릿속에 떠오르는 모습이나 느낌, 감각 요걸 심상이라고 해요. 그 심상은 사실 그 국어 전공하시는 분들은 비유적 심상, 상징적 심상, 묘사적 심상, 감각적 심상, 심상의 종류 이렇게 다양하게 나눠놓거든. 근데 자, 여러분들 로그아웃 하지 마시고 시험에 나오는 건 일반적으로 학교 교과서에선 심상이라고 하면 좀 좁게 얘기합니다. 어떤 것만 보통 얘기하냐면 감각적 심상을 얘기해요. 학교에선 보통 일반적으로 이것만 얘기해요. 심상이라는 게 마음에서 어떤 이미지가 그려지는 거예요. 마음에서 어떤 모양, 모습이 그려지는 게 심상이거든요. 근데 이제 학교에서는 일반적으로 감각적 심상, 마음에서 어떤 감각이 느껴지는 것만 좁게 심상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심상의 종류에는 총 6가지가 있습니다. 인간에겐 기본적으로 5감각이 있죠. 심이, 촉구청, 그렇죠? 5감각. 이게 한자 표현 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하나 더 붙습니다. 공감각적 심상. 그래서 6개의 심상이 있어요. 인간에게 5감각이 있다고 하죠. 시각 뭡니까? 한자 표현이지만 익숙하게 가져야 돼. 볼 시자, 눈. 청각, 들을 청자. 후각, 냄새죠. 촉각, 피부. 미각, 맛. 그렇죠? 심이, 촉구청. 자, 시각적 심상은 색깔, 모양을 등을 눈으로 느낄 수 있는 이미지. 그러니까 한방눈이 내린다 이런 식구절을 보면 진짜 눈이 내립니까? 눈앞에 보입니까? 아니죠. 근데 그냥 보이는 듯한 느낌 들잖아요. 그거야. 그런 느낌이 마음에 느껴지잖아요. 그거의 심상이에요. 보이는 것 같으면 시각, 들리는 것 같으면 청각, 냄새 맡는 것 같으면 후각, 피부로 느껴지는 것 같으면 촉각, 그다음에 맛이 느껴지는 것 같으면 짭조름한, 그죠?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으면 미각. 아하. 간단하죠.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공감각적 심상 간다. 공감각적 심상. 공감각은 감각의 전이에요.
두 개 이상의 감각이 이어지는 거거든. 하나의 감각을 다른 종류의 감각으로 옮겨서, 이게 옮긴다라는 걸 다른 말로는 전이라고 해요. 옮겨가는 거야. 하나의 대상에 둘 이상의 감각이 어우러진 이미지. 그죠? 그래서 예를 보세요. 이게 어려워. 공감각이 어려워. 분수처럼 흩어지는 푸른 종소리. 자, 이게 공감각입니다. 푸른 종소리. 보통 우리가 종소리라고 하면 뭐예요? 뭐로 인식해요? 청각이죠. 그죠? 청각으로 인식하죠. 근데 그게 뭐라고 얘기해요? 푸르다라고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뭐가 된 거예요? 시각이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얘는 공감학적 심상이라고 하고, 분석할 때 어떻게 분석하냐면 청각의 시각화라고 분석합니다. 자, 요거 끄집어내는 방법 가르쳐 줄게. 우리 중1 꼬꼬만 친구들. 자, 요거 끄집어. 무엇의 무엇화. 이런 표현 어떻게 쓰냐면, 자, 이걸 기억하세요. 무엇을 어떻게. 아이, 친절하다. 자, 무엇을 어떻게 표현했는지를 들여다보면 무엇에 무슨 화가 나와요. 자, 푸른 종소리라고 얘기했죠. 무엇을? 종소리를. 어떻게? 푸르다. 그래서 뭐라 부르는 거야? 청각의 시각화. 이렇게 부르는 거야. 아하. 가져가세요. 이 고급 스킬이야. 알겠죠? 좋아요. 그래서 심상, 요거 하면 심상 마스터야. 좋아. 자, 이런 심상의 효과 보자. 자, 심상. 마음으로 어떤 감각을 느끼게 하잖아요. 상상력도 자극하고, 그다음에 어떤 감각을 생생하게 떠올리게 하죠. 그렇죠? 머릿속에 잘 떠오르도록 환기,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렇죠? 제주도의 밤, 바다, 바람 소리. 막 이러면 떠나요, 제주도. 아직 안 갔지만 들리는 거 같잖아. 그렇죠? 너 불러일으키는 거야. 꽃가루와 같이 부드러운 고양이 털에 고운 봄의 향기가 어리도다. 앞에서 선생님이 팔자주름이 있으신 거 보니까 선생님이네요. 자, 선생님이 이렇게 노래를 해주시니까, 시를 해주시니까 뭔가 고양이 막 이렇게 막 부드러운 고양이 촉감 이런 느껴지기도 하고, 이제 이미지가 이제 떠오르는 거죠. 봄의 향기, 막 꽃내음 막 이런 것도 느껴지기도 하고 그러는 거지. 그렇죠? 이런 게 심상이다. 좋아요. 자, 핵심 체크 갑니다. 띵띵띵띵 심상은 하나의 감각이 다른 감각으로 옮겨서 둘 이상의 감각이 동시에 느껴지는 거. 공감각적 심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메마른 입술에 쓰다. 뭡니까? 맛이잖아요. 미각이죠. 그죠? 심상은 화자의 정서와 분위기를 독자의 머릿속에 불러일으키는 효과가 있죠. 그죠? 실제로 느끼는 건 아니지만 그런 이미지가, 느낌이 난다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12, 13. 다음 식부에 나타나는 심상을 보기 위해서 골라 쓰세요. 이게 지금 다 공감각만 되어 있죠? 무엇에 무엇화. 어떻게 한다고요? 무엇을 어떻게. 자, 푸른 휘파람 소리. 자, 무엇을 표현한 거예요? 휘파람 소리를 어떻게 푸르다. 그럼 뭐예요? 청각의 시각화 되겠고요. 붉은 노을이 금관악기 소리로 퍼지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노을. 이걸 표현한 거죠? 노을이 어떻게? 소리로 퍼진다. 무엇을? 시각을. 어떻게? 청각으로. 그래서 시각의 청각화라고 부르는 거예요. 무엇에 무슨 화. 이거 지금 야, 이 강의 너네 아직 학교 안 갔을 때 듣고 있지 않을까? 너네만 아는 거야. 대단하다. 알겠죠? 좋아요. 계속 갑니다. 자, 다음으로 시조 갑니다. 시의 조상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렇죠? 옛날 시, 그때 이제 특정 이제 갈래를 가리키는데, 쉽게 기억하려면 시의 조상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근데 좀 약간 특정 갈래. 어느 시대에 발생한 노래냐면 옛날 고려 시대부터 발생해서 오늘날까지 창작되고 있는 우리 고유의 정형시를 시조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저게 조상님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가락조자예요. 그죠? 리듬감을 나타내는 건데, 그냥 쉽게 기억하라고 그냥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시조는, 주로 이제 창작 향유되던 때가 언제냐면 조선시대예요. 조선시대. 조선시대에 이제 창작됐는데, 조선이 됐다고, 하고 시조가 생겨났겠어? 여드름가하고 비슷한 거야. 뭐 이제 조짐이 일단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놈 심상치가 않구만. 그리고 이렇게 노랗게 여무는 거지. 그래서 고려시대에 발생해서 조선시대의 절정을 이루고 오늘날까지도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우리 고유의 정형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아까 사음보라고 얘기했죠? 자, 시조의 형식도 가져갑니다. 어렵잖아요. 옛날 거라서. 그러니까 해야 돼. 어려우니까 하는 겁니다. 그죠? 아무나 못하니까 우리가 하는 거죠. 자, 맷버들 가려 꺾어 보내노라 님에게 자신은 창밖에 심어두고 보소서 밤비에 세입이 나거든 날인가도 여기소서. 그래서 시조의 형식을 보면 기본 형식은 거기 책에 써있죠. 3장 6구 45자 내외에 딱 이 정형화된 형식을 갖춘 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조는
오늘날 현대시의 개념으로 보면 자유시, 정형시, 그 중에 정형시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초장, 중장, 종장 합쳐서 3장이고요. 6, 9는 두 이제 어절 이상을 가리킨다라고 보시면 되죠. 맷버들 가려 꺾어 보내노라 님에게. 한행이 두 개잖아요. 이게 세 세트니까 몇이겠어요? 6, 9죠? 이해되죠? 글자 수 세보면 45글자 내외 정도 된다라는 거야. 내외라는 말은 안팎인데 42글자에서 한 48글자 사이 정도 됩니다. 안 세봤지만 아마 그 안에 들어올 겁니다. 이런 형식적인 규칙이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다시피 사음보의 율격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딱 초장, 중장, 종장으로 된 걸 뭐라고 하냐면 한수라고 합니다. 요 세트, 요 약간 햄버거, 감자튀김, 콜라 이런 것처럼 이렇게 딱 그 초장, 중장, 종장으로 된 걸 일수라고 해요. 일수. 요게 딱 하나만 있다. 그럼 여러분들 날개 부분에 평시조라는 말 나오죠? 오른쪽에 보시면 교재 요 세 줄만 있다? 평시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밑에 또 보시면 연시조라는 말 있죠? 연시조. 연시조는 거기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두 수 이상 이어진 시조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요게 한 수라고 했잖아? 그럼 두 수라고 하면 뭐야? 세 줄짜리가 하나 더 있다는 거지. 아하, 이해되죠? 그다음에 시조가 지켜줘야 되는 규칙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요런 3장 6구 45자 내외 요것도 있고요. 요것도 있어요. 거기 책에도 있죠? 종장, 첫음보, 모름지기 시조라고 하면 요런 규칙을 다 가지고 있어요. 세 글자. 초장, 중장, 종장의 첫음보는 세 글자라는 규칙을 갖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시조의 형식적인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거 말고도 뭐 아까 얘기했다시피 사음보. 그다음에 얘는 지금 세 글자, 네 글자, 네 글자, 세 글자, 세 글자, 세 글자, 네 글자, 세 글자라고 해서 책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3, 4조의 율격을 갖고 있다. 선생님 여기 보면은 한 글자씩 아닌데요?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 그 시의 이 음수율이 글자 수를 지키는 게 그렇게 까다롭진 않아요. 한두 글자 정도는 좀 봐줘. 좀 많이 봐주긴 했다. 그지? 한두 글자 정도 봐줘. 그래서 얘를 3, 4조의 주로라고 써있죠. 여기 보면 주로 반드시라는 건 아니잖아요. 예외가 있다는 거죠. 주로 3, 4조의 일정한 글자 수가 반복된다. 이런 것들. 그죠? 시조의 형식적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3, 4조도 있을 수 있고 뭐 4, 4조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좋아요. 자, 넘어갑니다. 자, 문학의 가치라고 나오는데 독자는 문학작품 읽으면서 여러 가지 간접 경험을 하게 되죠. 자, 뭐 시도 그렇고요. 홍길동전 이런 옛날 작품들 보면 우리가 조선시대로 살아본 건 아니지만 그때의 경험을 간접적으로 느낄 수가 있죠. 그죠? 이런 것들. 문학작품을 통해서 우리는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 이런 과정에서 인간과 세계에 관한 이해가 넓어지고 다양한 삶의 모습을 존중하게 된다. 그래서 다양성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죠. 그리고 인간의 어떤 보편적인 감정, 그죠? 특수한 감정, 그죠? 인간이란 무엇인가, 삶이란 무엇인가, 바람직한 건 뭘까, 뭐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게 되겠죠. 그죠? 책 많이 보라는 어른들의 말이 틀린 말이 없다. 그치? 그런 것들 느낄 수 있다는 거죠. 문학작품 같은 것들을 통해서. 좋아요. 어렵진 않습니다. 자, 핵심 체크도 해결하고 갑니다. 14번. 시조의 기본 형식은 3장 6구 45자 내외. 그쵸? 요게 이제 한수죠. 그 다음에 보기에 제시된 현대 시조를 읽고 물음에 답해라. 자, 김상옥 작가가 쓴 봉선화. 비오자 장독간에 봉선화 밤만 벌어 해마다 피는 꽃을 나만 두고 볼 것인가. 세세한 글자 수 맞춰주고 있죠. 사연을 적어 누님께로 보내자. 이 시는 사음보로 끊어 읽을 수 있죠. 보시다시피 글자 수를 고정해야 되는 건 뭐죠? 세세한 종장의 첫음보 세 글자라고 했잖아요. 독자는 문학작품을 읽으면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이해가 넓어지고 다양한 삶의 모습을 존중하는 등 뭐 할 수 있겠어요? 성장할 수 있는 거죠. 책 많이 보고 문학작품도 많이 감상하다 보면 성장하는 겁니다. 그렇죠? 키만 자라는 게 아니라 마음도 생각도 자라야지. 좋아요. 자, 그러면 이런 모든 배경 지식을 다 합쳐가지고 이제 문제풀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근차근 개념 체크 14쪽이에요. 자,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어떤 그 우리가 시험에서 만날 법한 그런 문제들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 미리 여러분들이 좀 풀어 오세요. 모든 문제는 여러분이 미리 풀어 오는 겁니다. 잠깐 멈춰 놓으시고 포즈 걸어 놓고 풀어 오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안 풀고 선생님 풀 때 받아 적기만 하면 안 돼요. 어디 한번 너 풀어봐. 내가 잘 감시해 줄게. 그런 마인드로 보고 있으면 안 돼. 알겠죠?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시험 보는 사람들이요. 선생님 시험 안 봅니다. 시험 출제하는 사람이에요. 자, 다음 빈칸에 들어가 알맞은 말을 써봐라. 시의 3요소, 운율,
주제, 심상. 그죠? 이고요. 여기 시의 함축성이라고 해서 비유와 상징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양한 주제들을 짧게 표현해 내는 거죠. 자, 운율은 말의 가락, 리듬감인데요. 종류에는 외형률과 내재율. 맞춤법 조심하시고 있었고요. 대체 모든 운율은 뭐를 통해서 형성된다고? 반복을 통해서 형성되는 거예요. 글자가 반복되든 소리가 반복되든 뭐 문장 구조가 반복되든. 그다음에 자, 심상에는 심의, 촉구청, 그다음 공간학적 심상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지금 빈칸 채우면 냄새, 향기와 관련된 거 후각적 심상 되겠습니다. 시의 3요소 주제에서 뜻은 주제는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중심 내용이고요. 시적화자의 정서와 태도를 잘 파악해야 주제를 쏙쏙쏙 뽑아낼 수 있다. 비유법엔 직유, 은유, 의인법, 비유 3대장 존재했었죠? 그죠? 그래서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유사성에 근거해서 빗대어 표현한 게 비유죠. 근데 상징은 추상적 대상을 구체적인 사물로 표현하고요. 원관념이 드러나지 않아서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는 게 특징이었습니다. 비둘기 생각하시면 돼요. 좋아요. 자, 2번 문제 가봅니다.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자, 읽을 때 말의 가락을 느낄 수 있다. 가락이 뭐죠? 리듬감이죠. 타당하죠? 마음속의 이미지, 심상입니다. 시인의 의도를 잘 드러낼 수 있게 시적화자를 만들어내죠. 타당하죠? 시적화자의 정서와 태도를 통해서 주제가 드러납니다. 모두 시와 관련된 설명 맞다. 모든 시는 일정한 규칙에 따라 지어져. 일정한 규칙에 따라 지어져서 규칙적인 운율. 뭐죠? 외형률이죠. 그렇죠? 모든 시가 외형률이에요? 아니죠. 내재율도 있잖아요. 그래서 5번 선택지 적절하지 않네요. 정답 확인. 넘어가고 3번 일상 언어와 다른 시어의 특징에 대한 것에 맞으면 동그라미 뜻 아닌 거에 X 표시하래요. 자, 일상 언어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주고받는 말이죠. 거기 창문 좀 닫아줘. 진짜 윈도우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시어는 뭐예요? 문학 언어죠. 문학 언어. 자, 이것도 말 나온 김에 잡고 갑니다. 자, 일상 언어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지시적이고 사전적이고 일반적인 의미를 갖죠. 근데 문학 언어는 어때요? 상징적이고 비유적이고 함축적인 의미를 갖죠. 창문 좀 닫아 할 때는 윈도우지만 그대 내 마음의 창문을 열어줘 이러면 여기 뭐 윈도우 달려 있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 요때 창문은 뭐죠? 다른 의미잖아. 그치? 윈도우가 아니잖아. 뭔가 상징적이고 비유적이고 함축적인 의미가 생기는 거죠. 자, 일상 언어와 다른 시어의 특징으로 알맞은 거. 자, 지금 문제 포인트는 이거예요. 시어의 특징으로 알맞은 거에 동그라미 하라는 거예요. 주로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한다. 시어가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건 일상 언어죠. X. 상징적이고 함축적인 건 시어 맞죠. 일상 언어 완전히 다른 분야의 말로 시를 쓰기 위해서 시인이 만든 언어다. 이건 아니에요. 완전히 다르진 않지. 그렇죠? 일상 언어를 아름답게 갈고 다듬은 언어가 문학 언어, 시어인 거예요. 완전히 다른 별개, 영어, 한국어 뭐 이런 게 아니야. 알겠죠? 그래서 X다. 요건 잡아갑니다. 좋아요. 4번 다음 시의 운율을 형성한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거. 자, 리듬감은 반복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지금 보면 반복되지 않는 게 있네요. 자, 일단 의태어를 사용한다. 모양을 흉내낼 말, 이글이글 뭐 뭔가 타오르는 모양이잖아요. 그죠? 보이죠? 같은 시어를 반복한다. 해. 같은 식구로 뭐뭐야 솟아라 뭐뭐야 솟아라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4번, 5번 먼저 봅니다. 대체로 사음부로 끊어 읽히게 시를 구성한다. 한번 읽어볼까? 해야 솟아라 해야 솟아라 맑게 씻은 얼굴 고운해야 솟아라. 그죠? 끊어 읽을 수 있을 것 같아. 그지? 그래서 끊어 읽히게 시를 구성한다. 계속 이게 반복이 돼야 돼요. 산 넘어서 어둠을 살라먹고 산 넘어서 어둠을 살라먹고 사음부로 끊어 읽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타당합니다. 그러면 지금 7호조로 일정한 글자 수를 반복한다라고 했는데 7호조 아무리 맞춰도 좀 잘 안 나오죠. 그죠? 잘 안 나오죠. 그죠? 요것도 계속 보면, 그죠? 뭐 어떻게, 산 넘어서인데 잘 안 나오죠? 그래서 요거는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5번 갑니다. 다음 중 기억, 미음에 나타나는 심상이 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거. 자,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하나하나 확인하셔야 돼요. 기억, 별들이 많이 떴다. 시각 맞죠? 그죠? 시각이고요. 계열물이 맑게 흐른다. 이것도 시각이고. 그렇죠? 타당하다. 다음에 접동새 소리, 청각이죠? 타당하고요. 밥 짓는 냄새, 후각이죠? 타당합니다. 마지막 하나 남는데 미음, 밥티처럼 따스한 별.
따스한 별이라는 거 보는데 이거 미각입니까? 지금 어딜 봐도 미각은 없다. 일단 확인할 수 있겠죠. 그죠? 네, 선생님 생각엔 따스한 별은 공감각적 심상입니다. 해설에는 그렇게 안 써있는데 선생님 생각을 얘기할게요. 선생님 생각에 이건 공감각적 심상이에요. 여기에 특히 주목한다면 따스한 별. 그죠? 별이라는 건 우리가 보통 시각으로 인지하죠. 근데 그게 따스하다잖아. 그렇죠? 무엇을 어떻게? 시각을 따스하게. 시각의 촉각화. 그렇죠? 공감각적 심상이라고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어쨌든 미각은 아니다. 그래서 5번 적절하지 않다. 정답 확인. 자, 6번 갑니다. 다음 공감각적 심상이 느껴지는 표현들을 읽고 보기에서 알맞은 설명의 기호를 찾으래요. 자, 쪽빛, 바람. 쪽빛은 푸른빛이에요. 푸른빛. 무엇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바람이 쪽빛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죠? 바람은 보통 뭡니까? 바람을 우리는 느끼죠. 피부로. 그죠? 바람은 피부로 느낍니다. 그래서 촉각의 시각과 니은 되겠고요. 은빛 비린내. 무엇을 표현한 거야? 비린내를 표현한 거야. 무엇을 어떻게? 바람을 쪽빛으로, 비린내를 은빛으로. 그죠? 비린내는 뭐예요? 후각이죠. 후각의 시각화. 목이 긴 메아리. 메아리를 목이 길다고. 메아리는 뭐야? 안녕, 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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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녕. 청각이죠. 청각의 시각화, 기억. 그지? 이렇게 연결할 수 있겠습니다. 좋아. 넘어갑니다. 7번. 다음에 사용된 비유적 표현 방법을 보기에서 골라 기호를 써라. 자, 내 누님 같이, 뭐뭐 같이 이제 바로 가져가야지. 직유고요. 뭐뭐는 뭐뭐이다죠.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이다. 그죠? 은유죠? 은유. 챙겨갑니다. 구름에 달 가듯이 또 연결어 보이네요. 직유고요. 하늘 밑 푸른 바다가 가슴을 열고 바다가 쫙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사람처럼 표현했잖아요. 의인이죠. 그죠? 그래서 비유법 3대장이 나왔는데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다. 자, 8번. 다음은 보기에 밑줄 친 엄마의 말을 바탕으로 상징에 대해 나눈 대화래요. 기억, 미음 중 적절하지 않은 거 생각해봅니다. 엄마 저 별 좀 따주세요. 그러니까 저 별? 에이 이건 돌이잖아요. 하면서 엄마가 아이하고 잘 놀아주네요. 저 별은 딸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별은 땅에 내려오는 순간 이렇게 시들어버려. 별을 손에 쥐고 싶어도 사람들이 참는 건 그래서란다 하면서 아이의 동심을 지켜주는 이 엄마의 따스한 마음이 느껴지네. 어쨌든 이 엄마는 이 별이라는 것이 사람들이 그대로 바라봤을 때 아름답고 고귀하고 소중한 것, 그렇죠?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의미를 부여한 거죠. 상징이에요. 그죠? 자, 이것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엄마의 말에서 별은 사람들이 무척 갖고 싶어하는 어떤 대상을 막 이렇게 동경하는, 갖고 싶어하는 하늘에 떠 있는 그거죠. 의미하는 것 같아요. 타당하고요. 제자리에 있을 때 비로소 가치 있는 대상, 그게 떨어지면 이렇게 돌이 된다 이거죠. 별은 상징적 표현이야. 상징적 표현은 의미가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렇지, 또 다르게 보면 또 다른 의미가 여러 가지 나올 수도 있겠죠. 상징은 엄마가 표현한 별과 같이 말이나 글에 원관념이 직접 드러나 라고 되어 있는데 별의 원관념 지금 있었습니까? 그런 거 없었죠. 우리가 의미를 다양하게 끄집어내는 거죠. 그리고 상징은 원관념이 보통 나타나지 않죠. 적절하지 않은 거 정답 나왔어. 리얼. 정답 선택지 4번. 추상적인 관념을 별이라는 구체적 사물로 표현하니 인상에 깊이 남네. 그죠? 그래서 이건 상징의 효과죠. 타당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좋아. 9번. 시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도 찾아봅니다. 자, 우리 고유의 정형시 맞고요. 종장의 첫 음보는 3음절. 음절은 한 번에 소리 낼 수 있는 말의 마디거든요. 우리는 한 번에 한 글자만 얘기합니다. 그래서 3음절은 세 글자라고 얘기하면 돼요. 세 글자. 종장 첫 음보 세 글자라고 얘기했잖아요. 타당합니다. 각 장을 3음보로 끊어 있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고 시조는 몇 음보다? 4음보다. 시조는 4음보예요. 고정이에요. 그죠? 3번 적절하지 않은 거 정답 나왔어. 고려시대에 생겨난 현재까지 창작되고요. 평시조 한수는 369, 45자 내외의 글자 수를 일반적으로 가지죠. 타당합니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거 3번 선택지로 챙겨갈 수 있겠다. 좋아. 자, 국어 욕심쟁이 우후훗. 자, 1강에서는 우리가 앞으로 마주하게 될 시라는 작품을 공부하기 위한 기초 체력 튼튼하게 하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해요. 조금 힘들었겠지만 하나부터 열까지 다 널 위한 과정이었다라고 말씀드리면서요. 다음에도 열심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작품부터는 조금 더 이거보다는 간결할 거야. 그래서 용기 내고 함께 우리 친구들 두 손 꼭 잡고 갑니다. 다음 강에서 만날게요. 그럼 우리 친구들 언제나 생생지락 되소서.